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벤처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금융이 우리나라가 발달하지 못한 거다. 저 이번에 유럽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 안 좋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깨듣고 있긴 한데요. 네, 계속 안 좋습니다. 아. 2025년도 주요국 성장률을, 이게 월드뱅크에서 나온 건데, 전 세계 지역별로 나눠서 볼 때요. 미국이 한 2.1%, 2026년도 전망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2.1%, 신흥국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하고 뭐 아세안 국가들 다 합쳐서 여기가 한 4.0%, 중국이 4.3 이렇게 나오는데, EU는 1.1%입니다. 일본은 더 나빠요. 0.7%. 이게 2026년도 전망인데, 이 국가별로 보면은 EU 전체가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올 때 1.4%로 전망을 했다가 나중에 1.1%로 낮춘 거거든요. 네. 어쨌든 1.4%였을 때 이제 1.1%로 낮춘 다음에는 국가별로는 안 나와가지고 그 전 걸로 보면요. 영국이 1.2%, 독일이 상당히 성장률이 높아졌어요. 아주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아주 급속한 성장을 할 거다 하는 게 2025년에 0.2에서 2026년에 1.3. 이거면 독일은 아주 엄청나게 큰 성장이라고. 1.3%를 갖다가 와 획기적인 성장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프랑스가 2025년에 0.34%에서 2026년에 경기가 상당히 회복된다 그래서 봤더니 0.7%더라고요. 이탈리아 2025년에 0.5에서 2026년에 0.8 요 정도예요. 요 나라들이 사실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주요 빅4. 그렇죠. 물론 이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몇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하고 스페인,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몇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역시 그래도 유럽을 끌고 나가는 나라는 그렇죠. 아니죠. 그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침체가 돼 있고요. 근데 이 0%대 성장을 한번 하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한 그래도 2% 가까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술적 반등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이탈리아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요, 일단 고령화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이 참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안 나타난다. 특히 디지털 산업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요,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잖아요.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세계에서 지배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매김한 건 90년대 중후반 넘어서 한 2000년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기업이 된 건데, 유럽에서 보면은 그런 시기에 나온 기업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럽을 지금 끌고 가는 기업을 보면은 뭐 벤츠, 바이엘, 무슨 뭐 바스프, 이거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업이고, 프랑스에서도 루이비통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물론 신흥 기업들도 있죠. 네덜란드의 ASML도 있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뭐 덴마크의 노보 노르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 한번 뒤처진 게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거 플러스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 아까 제가 유럽 경제가 이제 25년에 비해서 26년이 조금 나을 거라고 한 것도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혜택을 좀 볼 거라는 것도, 그 혜택 봐가지고 이 정도예요. 얘도 좋아진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러우 전쟁에다가 중국 경기 침체도 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너무 중국의 의존도를 높였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좀 내수가 침체되니까 유럽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민자 문제. 요거는 단기라기보다는 중장기 쪽이라고 봐야겠지만, 이민자 문제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 기업들이 15인 이상 고용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랑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이게 어떻게 파괴하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15명이 넘어가면 노조가 의무화돼요. 의무화. 네,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고용주 입장에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물론 그렇다고 이탈리아에 큰 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14명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을 안 하고 이제 14명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편법이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더 늘리려면요. 회사를 2개를 내요. 그러니까 같은 작업장 안에 법인이 2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근데 얼마나 불편해요. 서류도 2개 써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또 확장을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이게 예전에 특히 이제 가구라든지 뭐 패션 이런 거라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렇게. 근데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 거랑도 이게 좀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빅테크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대규모 R&D가 필요한 업종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위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게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라서 뭐 탄탄하고 뭐 좀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대만이 뭐 TSMC라는 초대형 기업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새로운 분야가 나올 때 새로운 데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유럽은 좀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예를 제가 들었지만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여건이 과연 그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았냐 하면은 확실히 미국보단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 간의 거리가 벌어진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미국이 정답이라고 정해놓고 차이점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격차 문제라든지 뭐 복지 문제, 뭐 의료비가 너무 높다든지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적어도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기에 좋은 경제 환경이 과연 미국이냐 유럽이냐 봤을 때 이것만큼은 명확하다는 거죠. 복지 지출도 30% 이상이 노인연금 등 현금성 지원에 쏠릴 때 발생하는 청년층 유출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해결 못합니다. 못하고요. 아니 노인 그렇게 많은데 연금 그렇게 높게 주는데 청년층이 당연히 떠나죠. 능력 없는 청년만 있으면 남아있겠지만 능력 있는 청년 해외에서 수요가 있다면 다 떠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면은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금에서 뭐 소득대출 1% 깎고 2% 깎고 이게 아니라 그 연금 구조 자체를 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내가 낸 것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낸 걸 저축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 있고 그거 아니라 내가 낸 건 낸 거고 나이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혜택을 갖다가 확정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젊은 세대가 뭐 줄어들건 어떻게 되든 간에 얘네들이 더 많이 내서 내가 받아야 될 것만큼 그대로 받아오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이런 구조 자체를 바꿔서 내가 낸 것만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인기 없는 개혁이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가는 뭐 대부분의 경우 정권이 날아가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뭐 지금은 이제 이민자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때는 저한 스웨덴의 개혁 사례가 상당히 모범 사례처럼 많이 이제 읽히긴 했었죠. 근데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뭐 30%대에 머물면서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선진국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뽑을 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몇 나라를 뽑는다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 보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말로는 쉬운데 정말로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유럽의 디지털 전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이 그러면 반드시 피해야 할 규제 정책은 좀 뭘까요? 저는 일단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많죠? 네, 그러니까 진입 규제는 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게 보면은 기존 사업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기존 사업자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 조정이 참 어려운데 항상 보면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새로운 분야를 자꾸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벤처 금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스타트업들이 크게 성장을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벤처 금융인데 우리나라의 모태 펀드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은 처음에 초기 투자자가 자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이 엄청 성장해가지고 가시적인 게 나오면은 다른 투자자가 나와서 첫 번째 투자자는 웬만큼 이익을 내고 빠지죠. 이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더 커져가지고 성과를 낸 다음에 나중에 IPO를 하면서 이제 네. 빠져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이렉트로 IPO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컨더리 마켓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요. 네.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모태펀드도 주로 공적 자금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IPO 할 때도 보면은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매출이나 물적 담보를 봅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는데 물적 담보하고 그게 뭐가 어디 있어요. 매출이 당연히 지금 현재의 매출은 별로 없죠. 근데 미래 가치하고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금융 자체가 상당히 관행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적인 금융보다는 공공금융이 크기 때문이에요. 금융 자체가 모태펀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관행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관행 개선이라는 게 참 벤처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관행이라는 게 그냥 그만큼 금융이 우리나라가 발달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기득권 보호와 과도 환경 규제가 신산업 진출을 막는 유럽 시듯이 한국에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 저는 뭐 조금씩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생각적이 보면 우버 택시 있죠. 저는 우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우버 택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 우버하고는 다르죠.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콜택시에 불과한 거고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 여행자들도 가면 다 우버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타봤습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가 없잖아요, 공항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얼리 아답터가 어떻게 진짜 얼리 아답터 국가로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게 다른 나라, 동남아 국가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도 발달하고 의대, 의료 인력에 우수한 사람들이 다 몰리는데 스마트 헬스는 발전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 규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유럽보다는 우리나라는 일단 디지털 전환에는 그래도 성공한 나라로 보니까 일단 한 텀은 넘어갔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요새 보면은 좀 유럽의 안 좋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